나는 처음부터 그가 그런 남자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영진과 처음 만난 건 33. 내가 출판사에서 기획팀 팀장으로 일하던 때였다. 그는 동갑이었고 전자부품 제조업체 품질관리팀에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고 누구보다 말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지나치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은 속된 말로 무던한 남자였다. 내가 그를 좋게 본 건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 때문이었다. 소개팅 자리에서 출판 일이 힘들죠 라는 말 대신 책 만드는 일 멋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이잖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 그가 처음이었다. 우리 둘 다 나이를 의식했다. 나는 서둘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역시 30대 중반이 되기 전에 가정을 꾸리고 싶다 말하곤 했다. 교제는 조심스럽게 시작됐고 6개월 만에 양가 인사를 나눴다. 내 부모는 평범한 공무원 출신 부부였고 그의 부모는 어머니만 계셨다. 아버지는 그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포항에서 혼자 식당을 하시며 아들을 키웠다고 했다. 내가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다면 그가 매주 포항에 내려가 엄마 심부름을 도맡아 한다는 거였다. 엄마가 혼자라서 주말마다 청소랑 장 보러 가야 해. 나는 속으로 효자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문제가 될 줄은 그땐 몰랐다.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됐다. 호텔 예식 대신 소규모 하우스 웨딩을 택했고 양가 모두 큰 반대 없이 수용했다. 다만 시어머니는 계속 우린 그런 데서 해본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결혼이냐는 말을 은근히 흘렸다. 나는 그냥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넘겼다. 결혼 후엔 서울 외곽의 22평 신축 전세 아파트에 살게 됐다. 직장과의 거리는 좀 멀었지만 신혼집다운 설렘이 있었다. 신혼쾨 남편도 자주 요리를 하고 퇴근길에 장을 봐오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커튼 색깔을 고르다 내가 아이보리를 고르면 근데 엄마는 저런 색 별로 안 좋아하셔. 가전제품을 사려면 엄마가 전에 쓰던 게 LG였거든. 그게 좋대. 심지어는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릴 때도 엄마가 이런 건 너무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어. 그 순간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넘겼다. 시어머니와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이해해야지. 남편이 효자인 건 나쁜 게 아니야. 모처럼 아들 둔 어머니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그건 이해가 아니라 침투가 된다. 결혼 3개월째 우리 둘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됐다. 우리 집에서 주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된장국은 끓였어. 거기다 미역 넣고 끓이면 맛있다. 그가 스피커폰을 켜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걸 보며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전화가 끝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은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무서운 소리야? 엄마가 너 챙기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아니, 말할 기회를 잃어갔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남편은 날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늘 전제가 붙었다.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고 싶대. 우리 엄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 시어머니는 서울에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머물렀다. 처음엔 일 보고 잠깐 들렀다 갈게 였는데 언제부턴가 금요일에 올라가서 일요일 저녁에 갈게가 됐고 이젠 격주로 주말마다 같이 사는 느낌이었다. 나는 맞벌이였고 퇴근해서 도착하면 밤 9시가 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현관문을 열면 집 안에는 시어머니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퍼져 있었고 식탁 위엔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너무 야위었어. 일 줄이고 집안에 좀 신경 써야지. 결혼했으면 이제 엄마보다는 시댁이 먼저지 않니? 이 모든 말은 웃는 얼굴로 건네졌다. 그 웃음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 남편은 말했다. 너한테도 가족이 생긴 거야. 적응하려고 노력해야지. 엄마가 너 도와주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방어적이야? 도와준다는 말.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뒤틀렸다. 누가 부탁한 적 있었던가? 누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있었던가?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였다. 내 옷장 안 속옷 서랍이 정리돼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내 물건에 손대는 건 싫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도와준 거잖아. 정리 잘 돼 있던데 뭐. 나는 참았고 또 참았다. 도움이 아니라 침해라고 몇 번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직장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말했다. 시어머니가 너를 경쟁자로 보는 거야. 남편을 아들로 계속 묶어두고 싶으니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결혼한 사람은 정말 남편이었을까? 결정적인 건 우리가 전세 만기 연장을 앞둔 시점이었다. 나는 직장 근처로 좀 더 가까운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다. 교통이 편하고 병원이나 마트도 가까웠다. 그는 알겠다고 했지만 며칠 후 엄마가 반대하시네. 거기 주변이 좀 그렇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정적을 깨고 외쳤다. 왜 우리 인생에 엄마가 항상 마지막 오케이를 내야 하는데. 그는 말문이 막힌 듯 멈칫했고 잠시 후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네오 요즘 많이 예민하다. 예민. 그 단어는 그날 이후 내 감정을 부정하는 방패가 됐다. 무엇을 말해도 예민한 여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회사 점심시간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배우자가 시부모의 의사에만 따를 때 이혼이 가능한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깨달음도 동시에 들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일 뿐 누군가의 아내는 아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무렵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듯 아팠다. 생리 주기가 2개월 넘게 늦어졌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호르몬 과다, 경계성 우울증 진단이 나왔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이라도 하시죠 라고 걱정할 만큼 나는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엄마는 내가 어릴 때도 밤새 우유 끓여줬다 고만 말했다. 나는 묻고 싶었다. 나는 누구의 우유라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애정을 기대하는 거야? 그날 폭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평일 낮 우리 집에 들렀다. 나는 야근 후 간신히 늦잠을 자고 있었고 잠옷 바람으로 부엌에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 아직 자는구나. 신혼이 다 뭐하냐. 이렇게 게으르게 굴어서 애가 생기겠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앉아버렸다. 내가 게을러서 아이가 없는 거였나?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다짜고짜 말했다. 당신 엄마 이제 우리 집 열쇠 반납시켜줘. 그리고 다음에 또 갑자기 올라오시면 나 정말 예의 차릴 자신 없어. 남편은 얼굴을 붉히더니 그 자리에서 내 핸드폰을 내려치듯 테이블에 놓았다. 내가 무슨 죄야? 왜 엄마랑 나 사이에서 너만 화내?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왜냐고? 넌 우리가 없어. 넌 엄마 말만 따라. 그리고 나는 그냥 중간에 낀 이방인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동안 말을 섞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노트북을 켰다. 이혼 사유, 시부모 간섭, 정상적인 혼인생활 판단 기준, 법률구조공단 이혼 상담 후기 익명의 여성들이 남긴 글들이 내 가슴을 조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위로와 나도 이제는 끝내야 하나 라는 결심이 교차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무료 상담 전화는 일주일 후에 걸려왔다. 목소리가 젊은 여성이었고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배우자가 시부모의 간섭을 거부하지 않고 방관하며 아내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법원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의 파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핵심은 일방적인 불화가 아닌 당신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결정에만 의존한 사례, 대화를 시도했던 일시와 그때의 반응, 시어머니의 간섭 행위, 무단 방문, 사적인 공간 침해,
생활 간섭 등, 내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이런 자료들을 한 폴더에 모았다. 이건 더 이상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관계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초면의 여자 변호사는 내 말을 다 듣고 난 후 이렇게 말했다. 소장에는 혼인 생활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만 적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인지 설득해야 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결혼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나는 남편과 결혼한 줄 알았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동거하고 있었다. 소장에는 이렇게 적혔다. 피고는 혼인 중 배우자보다 시어머니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였고 혼인 생활 전반에 있어 부부간의 독립적 결정이 배제된 채모친의 의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날 나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내용 증명 갈 거야. 조정 기일이 잡힐 수도 있어. 그는 내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 말했다. 엄마한테 말 안 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보다 엄마의 감정이 먼저였다. 조정 기일은 평일 오전이었다. 서울가정법원 이청사 5층 조정실 복도. 나는 양복을 입은 낯선 이들과 함께 번호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서류가 덜덜 떨려 몇 번이나 다시 폴더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남편은 홀로 들어왔다. 나는 순간 안도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은 줄 알았다. 그런데 5분 뒤 문이 또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남편의 어깨 뒤로 바짝 붙어 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정위원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말을 끊지 않았다. 나는 그저 우리 아들 잘 살라고.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네.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였다. 한 번도 내 편도 어머니의 말도 분명히 막지 않았다. 그날 조정은 결렬되었고 재판으로 넘어갔다. 재판 첫 기일 나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변호사는 나 대신 침착하게 말했다. 원고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모 의존으로 인해 부부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반박했다. 피고는 가족 간 친밀함을 유지하려 했을 뿐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은 없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내게 물었다. 피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메모장에서 날짜가 적힌 기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대화 시도는 최소 12회 이상 있었고 그중 8회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라는 말로 무산됐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아니라 늘 엄마의 아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재판 끝,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혼인은 성인 두 사람의 독립된 생활 단위이자 공동체이다. 피고는 그 독립성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원한 적이 없었다. 그 후 집을 나왔다. 짐을 옮기던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서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의존이었어. 그리고 지금 이혼 후 2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강동구의 조용한 단지에 혼자 살고 있다. 출판사에 그대로 다니며 동료들과 책을 기획하고 가끔은 저녁에 혼자 영화도 본다. 시어머니의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도 나를 버릇없는 며느리로 기억하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 선택을 한 것이다. 한 친구가 물었다. 지금도 외롭진 않아? 나는 대답했다. 가끔은 외롭지. 하지만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서 사는 것보다 이게 나아. 그리고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가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인지
잘 보고 결정해. 이혼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